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어느덧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3월 31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건강 같이 챙겨보는 행복진료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행복진료실 문 열기에 앞서서 오늘 날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날씨 요정 박소연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봄꽃이 절정에 달할 텐데요. 다만 미세먼지가 아쉽습니다. 나들이 가실 때는 호흡기 건강관리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네, 봄나들이도 좋지만 건강이 최우선이겠죠.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세요. 네, 3월의 끝자락이지만 계절의 시계는 5월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따뜻한데요. 낮 동안에는 옷차림 가볍게 하셔도 좋겠고요. 햇살도 따스해서 점심시간에는 산책을 즐기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머물겠습니다. 오전에는 호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 공기가 탁할 텐데요. 서울 등 수도권과 경남은 종일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건조특보가 더 확대돼서요. 서울 등 전국 많은 곳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화재 사고에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 25도로 웃돌며 따뜻할 텐데요. 서울은 23도, 광주는 27도, 부산은 22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 26도까지 오르며 올봄 최고 기온이 예상되는데요. 5월 하순만큼 따뜻하면서 다소 덥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금세 서늘해지는 만큼 가벼운 겉옷은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비가 그치고 나면 고온 현상도 누그러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후쿠시마 발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과 관련해서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보겠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일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한일관계 소식통을 인용해서 윤 대통령과 스가 전 총리의 접견에 동석한 누카가 후쿠시로 전 이란 의원 연맹 회장이 이 한국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와 함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이 지속해왔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철폐를 요청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를 두고 해당 업체는 오염수에 대한 한국의 우려가 깊지만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합의한 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근거 없는 오보다라면서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한일 간 정서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과학적 조소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다라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의 안전과 건강, 직결된 문제인 만큼 민감할 수밖에 없고 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은 어때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수산물, 후쿠시마산 수산물 국내 유입 문제인데요.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곧장 사실과 다르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라면서 분명히 선을 그었는데요. 이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의 이 공지문을 통해서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이 정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산 이 수산물은 지금도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데다가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입장 표명 좀 아쉽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전례도 보면요. 네. 이 일본이 뭐가 있으면 외교와 관련해서 언론 플레이를 잘해요. 또 어쨌든 이번 사안은 국민 건강과 관련이 있는 거니까 정부에서도 철저하게 아니면 아니다. 네. 뭐 이렇게 탁 부러지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주 4일 근무 실험입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이 장시간 노동을 가능케 할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지자 이 노동계와 야당이 주 4.5일 근무 방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또 민주연구원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개최한 주 4.5일제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근로시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과 사례에 대해서 언급이 됐는데요. 그 가운데 이 올해부터 주 4일제를 도입하며 이 근로시간을 단축한 국내의 한 대학병원의 사례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국내에서 주 4일제를 도입한 대학병원이 있다는 건데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 해당 대학병원은요, 노사 간 합의를 통해서 이 지난해 올해부터 1월 1일부터 주 4일제 시범 사업을 실시해 왔는데요. 한 병동당 5명씩 총 30명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주 4일 32시간 근무 체제를 순환하기로 했고요. 참여자의 급여, 기본급에서 20%를 삭감해서 이 비참여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해당 병원은 국내 빅5 대형 병원에 해당하지만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1년에 신규 직원이 4,500명 오더라도 50% 정도에 이르는 이 퇴사율을 보였는데요.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사가 2019년부터 주 4일제 합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주 4일제 도입한 후 약 3개월이 지났는데요. 직원 만족도 눈에 띄게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해당 병원의 노조위원장은 현장에서 100점 만점에 120점이다라는 말을 나오고 있고 내가 이 병원 근무한 지 10년인데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게 됐다라는 의견까지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또 간호대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 주 4일제라는 점이 메리트로 작용해서 이 병원에 대한 지원율 굉장히 인기가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달라지는 건데 네. 어쨌든 근로자가 건강해야 사업장이 또 그 기업이 지금은 병원 예를 들었습니다만 병원이 건강하면 환자들도 건강한 거니까 네. 좋은 방향으로 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쓰레기 발명품 논란입니다. 어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글이요. 많은 누리꾼들의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쓰레기 같은 발명품이라는 제목의 글인데 이 글을 쓴 작성자가 말하는 이 쓰레기 같은 발명품이 뭘까 했더니요. 다름 아닌 요즘 카페에서 많이 나오는 종이빨대였습니다. 이 글씨는 종이빨대를 쓰면 안 되는 이유 3가지를 언급을 했는데 첫 번째 이유가요. 종이빨대 때도 결국 종이를 쓰다 보니까 이 나무를 벌목해서 탄소 수치가 올라간다라면서 쓰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를 들었고요. 또 두 번째 이유로 어차피 종이빨대 코팅하는데도 플라스틱이 들어간다라는 점을 들었고 또 세 번째 이유로는 환경단체에서 선동하는 이 거북이 콧구멍에 빨대가 들어가서 죽을 확률은 내가 종이빨대 플라스틱 코팅을 먹어서 암 걸릴 확률보다 낮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웃긴 건 빨대만 바꾸고 다른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해결하지 않으려 한다라면서 글쓴이의 의견에 대체로 공감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요즘은 카페에서 그 플라스틱 빨대를 주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네.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불편하다는 분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불편해도 환경 때문에 감수해야 한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 환경 활동가들은요, 논쟁의 핵심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종이 빨대를 쓰고자 했던 게 대체품을 쓰자라는 게 아니라 아예 빨대 사용 자체를 줄이자라는 게 핵심이었다라면서 입을 모아 설명을 했는데요. 즉, 이 종이 빨대는 불가피하게 빨대를 쓸 수밖에 없는 이 영유아나 장애인 등을 위해 고안된 대체품이니까 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빨대 사용 자체를 줄여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다른 환경운동 전문가는 이 빨대가 접착식으로 부착되어서 나오는 음료나 또 뚜껑이 포일로 되어 있어서 빨대를 쓸 수밖에 없는 우유 등의 이 제품, 품목을 없애는 게 더 급선무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는 이 종이 빨대를 쓰는 특정 프랜차이즈 카페의 점유율이 좀 높아서 이 논쟁이 일파만파로 좀 커졌던 것 같은데 사실 중요한 논쟁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사실은 재활용보다 중요한 것은 재사용이다라고 언급을 했고 일회용이 아니라 다회용으로 쓰게끔 가야 한다.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아예 빨대 없는 것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컵 자체를 이렇게 빨대 없이도 먹게 돼 있는 네.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게 종이 빨대는 흐물흐물해지더라고요. 네. 오히려 더 불편하더라고요. 오래 마시면. 네. 그래요.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3월 마지막 날, 아유, 꽃들이 흐드러지고요. 진짜 네. 울긋불긋 꽃동네예요. 이렇게 봄꽃 보는 건 정말 기분 좋고 예. 설레는 일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 왜 제 몸은 시들어가는 느낌인지 뭔가 좀 더 지치기도 하고 더 피곤해지는 것 같습니다. 나른하고. 네. 벌써 그런가요? 벌써요? 자, 봄을 더 기운차게 또 그렇게 보낼 수 있는,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가깝지만 낯선 진료실의 의사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 닥터 하우스 MC 이정수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염준섭입니다. 이 봄에 이 우리가 건강을 더 잘 챙기고 싶은데 말이죠. 두 가지의 황금 키워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염준섭 원장님이 보여주시겠습니다. 상체 통증을 막아라. 예. 이게 봄이라고 해서 더 아플까요? 왜 봄철에 더 주의해야 될까요?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오면은 자연스럽게 테니스와 같은 운동도 하고 등산도 많이 하게 되고 네, 대청소와 같은 야외 활동도 많이 하게 되죠. 네, 이렇게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가장 잘 일으키는 두 가지 원인이 바로 동결경과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둘 다 얼핏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각각 어떤 질환이에요? 동결경은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고 관절랑이 두꺼워져서 팔도 잘 안 올라가고 통증도 매우 심하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정확한 의학 용어로는 어깨가 얼었다고 해서 동결견이라고 하고 관절랑이 들러붙었다고 해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외래에 내원했었던 50대 초반의 여성분이 있었는데요. 팔을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은 팔을 절반까지밖에, 힘은 있는데 절반까지밖에 올리지 못하시고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네, 팔을 더 올리려고 하면은 등을 젖히게 되고 팔을 구부리게 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바로 동결견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회전근개 파열은 어떻습니까, 증상이? 네, 회전근개 파열은 일단 회전근개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회전근개는 어깨를 움직이는 4가지 중요한 힘줄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물입니다. 이 구조물들이 노화와 퇴행으로 많이 써서 닳고 해지고 끊어지고 손상이 되면서 염증을 생겨서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고요. 50견과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보통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흔히 50견이라고 부르는 동결견은 이렇게 수저질을 한다든지 양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세수를 한다든지 이런 가벼운 동작에서도 팔이 잘 올라가지 않고 아픈 경우가 많고요. 회전근개 질환인 경우에는 팔을 앞으로 올리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데 위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꺼내거나 운전을 하다가 뒷좌석에 있는 이렇게 물건을 꺼낼 때 욱신하게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회전근개 질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결경 같은 경우는 관절낭에 이제 염증이 생겨서 그렇다고 했는데 회전근개 파열도 그럼 염증 때문이에요? 회전근개 파열은 사실 염증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회전근개는 많이 써서 노화와 퇴행으로 우리가 흔히 많이 옷을 입다 보면 옷 끝단이 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지고 망가지고 찢어져서 손상을 일으켜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고 안타깝게도 2차적으로 염증을 유발하게 되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50대 후반의 남성분이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전에 이미 회전근개 부분 파열을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이었는데 사업상 어쩔 수 없이 골프를 많이 치게 되어서 주 2, 3회 정도 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친 거잖아요. 많이 쳤죠. 그래서 어깨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내원해서 MRI 촬영을 했더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거의 완전 파열로 진행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 아플 정도로 쳤으면 진짜 거의 일은 안 하고 골프만 친 것 같기도 한데 솔직히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아픈데 나 내일 꼭 치러 가야 된다. 이거 통증만이라도 좀 잡아줘라.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만약에 통증이 많이 심하신데 다음 날 일정이 있거나 중요한 일이 있다면은 사실 주사 치료나 비수술 치료를 받은 이후에 통증을 좋아지게 한 다음에 활동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회전근개 파열은 파열이라고 해서 뭔가 당장에 꼬매야 되고 당장에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 질환처럼 들리지만 하루 이틀 내로 악화되는 경우는 많이 없기 때문에 치료를 하고 활동을 하셔도 사실은 괜찮고 대신에
네, 이것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네, 추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리와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보통 오십견이라 불리는 동결견의 경우에는 이전에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자연히 두면은 자연히 어깨 통증이 좋아지고 예, 뭐 50견은 그냥 네. 다 지나가는 거야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깨 통증이 좋아지고 네. 관절 운동 제한이 좋아진다. 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이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면은 어깨 통증은 물론 좋아질 수 있으나 관절 움직임 제한이 남을 수 있다. 팔이 잘 올라가는 게 끝까지 안 올라갈 수 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한 통증, 경한 통증의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칭을 해주면 되는데 팔을 앞으로 쭉 들어서 통증이 생기면 좀 더 밀어서 네, 한 7초 정도 버텨주고 또한 등 뒤를 따라서 팔을 잡고 이렇게 올려서 아픈 범위가 생기면 좀 더 올려서 한 7초 정도 버텨주는 스트레칭을 해주면 매우 좋습니다. 또한 심한 동결견의 경우에는, 심한 오십견의 경우에는 대부분 비수술 치료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정말 드물게도 네,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그 다양한 상체 통증 질병부터 치료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우리 염준섭 원장님,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깝지만 낯선 진료실의 의사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 닥터하우스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옆에 또 다른 의사분이 나와 계신데요. 피부과 전문의 김신아입니다. 이제 봄철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 황금 키워드를 또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세요. 홍조를 지워라. 홍조, 이게 볼 빨개지는 걸 이걸 홍조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얼굴에 자극이 들어왔을 때 네. 모세혈관이 일시적으로 늘어나 버리면서 얼굴로 피부가 몰리고 피가 몰리게 되고 그렇게 돼서 얼굴에 충혈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치 눈에 충혈이 오듯이 얼굴에 충혈이 오는군요. 맞습니다. 근데 홍조가 병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홍조는 사실 누구나 네.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너무 그 정도가 지나치거나 아니면 홍조가 너무 오래 가는 경우에 네. 문제가 됩니다. 그래요? 홍조가 너무 오래 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부에 있는 모세혈관이 너무 많이 이완이 되게 돼 버리는데 네. 이렇게 너무 많이 이완이 되면 모세혈관이 원래의 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탄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무줄이 있으면은 고무줄 갑자기 준비해 오신 그렇죠. 거예요? 너무 많이 늘어버리면은 네. 고무줄이 끊어져 버리거나 네. 아니면 원래의 탄력을 잃어버려서 흐물흐물하게 맞아요. 바뀌는 것처럼 예. 말이죠.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되면은 네. 이제 얼굴은 자극이 없이도 네. 계속해서 충혈이 유지되는 만성 홍조로 되고 여기에 만성 염증까지 더해지면은 네. 더 심해질 때 네. 증상이 나타나는 주사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주사증, 뭐 제목 자체가 좀 무서운데 이게 홍조가 질병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홍조도 너무 심하게 되면은 질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피부의 구조가 바뀌게 되기 때문인데요. 예. 홍조에 의해서 혈관이 늘어나 버리고 예. 염증도 생기고 예. 피부가 얇아지는 이런 나쁜 변화들이 피부 안쪽에서 일어나서 피부가 뒤틀려 버리는 상태가 되죠. 생각보다 무섭네요. 홍조가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 우리나라 보면 이 미세먼지, 황사 그리고 꽃가루가 이제 공기 중에 많이 날리죠. 맞아요. 이런 게 공기 중에 날아다니고 우리 얼굴에 닿게 되면은 하나하나가 또 자극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또 아무래도 환절기다 보니까 일교차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벌어진 일교차로 피부가 건조해지고 심한 경우에서는 메마른 탕처럼 쩍쩍 갈라져 버리는 아이고, 맞아요. 그런 현상이 날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날씨가 풀리면서 이제 아무래도 야외 활동이 좀 많아지게 되는데 돌아다니죠. 네.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피부가 무방비 상태로 자외선에 직격탄을 맞아요.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봄철에 이런 변화가 하나하나 합쳐지면서 얼굴에 자극을 주게 되고 네. 그러면 모세혈관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네. 그럼 얼굴로는 더 열이 오르게 되고 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은 봄철에 홍조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봄철이 좀 진느하면 괜찮아지는 거겠죠? 그러면 정말 다행이지만 네. 아쉽게도 그러지를 못합니다. 다른 질환도 물론 그렇겠지만 네. 피부는 일정 이상의 손상이 발생했을 때 다시 말해서 피부가 자연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가 버리면 그 고무줄 좀 딱 끊어져 네, 버리면. 영구적인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20대 여성 환자분이 봄철 알레르기 피부염이 발생을 했는데 네. 너무 오래 방치를 하시다가
가을, 겨울이 지나서도 홍조가 없어지지 않아서 내원을 하셨는데 이미 시간이 지나면서 실핏줄이 다 늘어난 만성 홍조로 악화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홍조나 주사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거 알아야지 막아보죠. 보통 이제 홍조가 생기는 일반적인 네. 악화 요인은 네.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잦은 음주, 과한 음주가 있겠습니다. 이거 큰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내가 365일 중에 360일을 술을 먹는데 굉장히 잦은 음주, 도움이 되겠죠. 그러게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수면 부족, 예. 스트레스, 그리고 얼굴이 너무 과도한 열에 노출되는 것,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예. 발생하는 갱년기에 의한 호르몬 변화, 이렇게 좀 다양하고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굴이 붉어지고 따끔따끔거리면은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연고 이렇게 딱 바르고 말거든요. 근데 이게 연고 발라도 되는 거죠?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고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연고에는 네.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약제가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염증을 모두 줄여주기 때문에 빠르고 일시적인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스테로이드제의 가장 주요한 대표적인 부작용이 바로 모세혈관 확장증과 피부 얇아짐 증상입니다. 예. 따라서 부작용이 생기면 오히려 홍조가 더 악화되는 결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연고 사용은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홍조 관리하는 방법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집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외출을 하실 때는 네.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하셔서 되도록이면 얼굴 피부의 노출을 최소화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건조하시거나 좀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봄철엔 특히 보습제를 하루에 3번, 4번, 3번 이상 발라주시면 또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요, 그렇게 많이요. 많이 발라주실수록, 자주 발라주실수록 좋고요. 하나 더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봄철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좀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걸 바르면 좋습니까? 네, 우선은 자외선 차단 지수라고 알려져 있는 SPF 값이 네. 30에서 50 이상 되는 제품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네. 또 충분한 양을 발라주셔야 되는데 네. 이 500원, 네. 500원 동전 크기로 자외선 차단제를 짜셔서 얼굴 전체에 골고루 발라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안면 홍조를 지우고 건강한 피부를 관리하는 방법 오늘 김신한 원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닥터하우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건강 고민과 함께 건강 정보 이제 본격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행복진료실 문을 열죠. 네, 행복진료실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환 혈관외과 전문의, 모사원 한의학 박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식품생명공학 최은환 박사, 또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행복진료실에서는 어떤 주제로 건강을 챙길지 주제 힌트부터 나가죠. 첫 번째 힌트 주세요. 이쁘다. 야, 본 거 정말 많이 봤잖아요. 너무 예쁜데요? 저는 뭐 오다 가다. 네, 아직 뭐 꽃구경을 제대로 간 건 아니고 꽃구경을 하기는 했는데 사실 한 20대 때는 네. 꽃이 이렇게 예쁜지 몰랐거든요. 이제 슬슬 꽃이 예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래요? 네? 그게 진짜 요즘에는 그 꽃이 거기 있는지도 몰랐다가 맞아, 맞아. 네. 요즘엔 야, 저게 그렇게 이쁠 수가 맞나? 근데 이게 산도 좋아지고 예뻐지고 네. 예인 씨도 그렇다는 거 보니까 예인 씨가 20대 때는 꽃보다 내가 예뻤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꽃이 예뻐 보인다는 건 예인 씨도 30대에 접어들었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접어든 지 좀 됐죠. 저도 이제 그럼 이 라인을 껴주시는 겁니까? 아유, 뭔 소리예요. 아직이요? 생각해보니까 그 20대 때 이제 사진 찍으면 언제나 딱 이러잖아요. 나만 나오게 딱 찍다가 맞아요. 어느 순간 슬슬 배경이 늘어나. 그러다가 이제 나빠지고 배경만 나오게. 그런 게 왜 저도 요즘 그렇게 사진 찍는 거 보면은 이제 나도 연륜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지 않나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화사한 봄의 꽃을 보면서 꼭 뒤끝에는 야, 이제 나도 늙었구나. 맞아. 내가 이 꽃을 몇 번이나 더 볼까? 이건 좀 곤란하잖아요. 네. 네.
우리 이재용 국장님 얘기 듣다 보니까 약간 이제 울먹울먹해지네요. 진짜 슬퍼지는데 더 슬픈 거는 예전에는 사실 저런 얘기를 들어도 전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예. 근데 저도 이제 어느덧 40이 넘고 하다 보니까 저런 게 왠지 아는 것 같은, 저 느낌을 알 것 같아. 라는 그 느낌을 받는 제가 너무 싫어요. 아유, 이제 좀 원장님 조금 빠른 것 같은데 뭐 기본적으로 5학년은 달아야 하는 건데 지금 4학년이 좀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 선생님은 제 쪽으로 오셔야죠. 아침부터 꽃을 보고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감성이 풍부해진 것 같아서 네. 제가 좀 나서야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보여주세요. 댐인데? 에이? 이거 뭐지? 댐에 뜬금없네. 수문이 열렸어. 물 나온다, 물 나온다. 예, 물이 콸콸콸 나와. 이게 뭔가 넘치는 상황.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뭐 건강과 관련돼서는 뭔가 불필요하게 넘치는. 아니 근데 건강이 첫 나빠지는? 번째 힌트가 꽃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봄꽃 참 이쁜데 네.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꽃가루 때문에. 알러지. 이 꽃가루 딱 보면은 이제 콧물이 팍 하고 이제 이렇게 방류되듯이 맞아요. 터진다. 뭐 이런 거와 연관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콧물이 얼마나 나온다고 그래. 댐 열리면서 저렇게 수문을 열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두 번째 주제 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주제 주시죠. 바로 주시죠. 행복진료실 오늘의 주제입니다. 환절기 생존법, 면역력 광태를 키워라입니다. 면역력. 면역력에 관한 오. 거였군요. 예, 근데 오늘 힌트가 꽃하고 수문을 확 연 거였는데 네. 오늘 면역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해요. 누가 내 몸에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환절기가 되면 몸이 벌써 알아차리잖아요. 저는 환절기 꼭 목이 좀 안 좋아서 네. 저 요즘 유자차 계속 다니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나름 예방도 하고 관리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예전에는 그런 쪽을 생각했었는데 네네. 요즘에는요, 환절기가 되면 삭신이 간지러워. 계속 피부가 막, 네. 간지러워가지고 이걸 자꾸 긁게 돼요. 맞아요. 저도 어떠냐면은 이제 봄 환절기나 가을 환절기가 딱 되면 다른 건 몰라도 면도 하잖아요. 면도 트러블 때문에 여기에 막 그냥 이렇게 이게 종기 같은 거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환절기가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환절기가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게 정상인가 봐요, 이게. 네, 그렇죠. 환절기 되면 사실 면역력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긴 하고요. 아마 요맘때 많이 사실 불편감들을 아마 호소하실 것 같아요. 근데 환절기라고 하면 보통 이제 계절이 바뀌는 걸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이제 계절이 바뀐다기보다는요. 이게 계절의 이 성격이 바뀌는 걸 환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절의 성격이 바뀐다. 계절의 성격이 있습니까? 네. 딱 쉽게 생각하시면요. 네. 겨울철 아주 추웠다가 이제 봄철이 되면 몸이 따뜻해지잖아요. 혹은 이제 약간 이제 따뜻한 몸의 이제 환경에서 다 갑자기 이제 추워지는 환경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절의 성격이 크게 바뀔 때를 보통 환절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이제 봄철이나 이제 겨울철 이런 경우를 이제 환절기 크게 이제 생각하면 되고요. 뭐 보통 이제 봄에서 여름이나 혹은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는 이제 환절기라고 보긴 조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2번 정도가 이제 환절기인데 그때 이제 몸에 아주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사시사철 계절별로 건강에 신경을 쓰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이렇게 어느 계절에서 어느 계절로 넘어가는 요 시기에 맞아요. 다들 그 병원에 가보면 환자들도 많고 그리고 부고도 그렇게 많이 나요. 계절 바뀔 참 때. 그게 걱정인데 어쨌든 이때 우리 몸을 사수할 수 있는 면역력, 방패 하나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환절기, 그 중에서도 지금 2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가 병원에 환자들이 제일 많이 몰리는 시기가 될 텐데요. 그 이유는 하루 중에 온도차가 밤과 낮으로 한 10도 정도 예, 차이가 나기 맞아요. 시작을 해요. 요즘 또 점심 때 나가면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사실 겉옷 예, 없으면 좀 춥잖아요.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일교차가 클수록 그렇게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그 비밀은 바로 우리의 체온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굉장히 중요한 항상성이라는 게 있죠. 하지만 외부 온도가 바뀌면 피부, 근육, 그리고 신경계, 다양한 우리 몸에 있는 조직들이 외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나의 양분, 에너지, 힘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몸을 지키는 그런 면역 계통까지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죠. 어. 쉽게 피로해지고 쉽게 지치고 그래서 이 환절기 봄철 건강 관리가 나의 일년 면역력, 나의 컨디션 관리에 기틀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이 시기에 뭔가 아프고 체력이 떨어진다면 내 일년 면역력이 좀 틀어질 수도 있다,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사실 요맘때 되면 지금 면역 세포에 신경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좀 줄어들기 마련인데요. 문제는 이맘때 우리 몸을 자극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바로 미세먼지와 이 꽃가루인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면역 세포가 활성화돼야 되죠. 근데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점점점 사실은 면역을 조금 지키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봄철 면역력입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진다, 단순하게 요 시기만 떨어진다가 아니고 요때 면역력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몸 전체의 면역 체계가 무너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봄철 면역력을 잘 관리해야 올 1년 면역력 농사가 잘 된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야, 이런 거 솔직히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제대로 알려주십시오. 네, 참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요.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어떤 질환이 찾아올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력 저하가 부르는 환절기 질환 첫 번째는요. 어지럼증. 어지럼증이 있어. 아니 이게 환절기 계절하고 관계가 있는 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아까 이제 봄철이 되면 일교차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체온 유지를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지럼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일단 우리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3월에서 5월, 9월에서 11월 환절기에 67만 3,794명의 환자가 어지럼증으로 의료기관을 찾았습니다. 2022년도 통계에서도 2월에는 8만 8천 명, 3월에는 10만 명, 4월에는 11만 명, 5월에는 12만 3천 명으로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건 일교차가 커지는 만큼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다. 어지럼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네, 일교차가 심해지면 우리 몸에서 이 체온을 조절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혈관의 수축입니다. 수축과 이완. 즉 피부 혈관이 확장이 되거나 피부 혈관이 갑자기 수축이 되면서 우리 체온을 조절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당연히 혈압이 변하겠죠. 혈압이 변하면 우리 몸의 순환 중에 가장 중요한 심지어 뇌로 가는 혈류량에도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뇌 혈류량의 변화가 어지러움 그리고 두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지러움을 유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봄철에 살짝 어지럽잖아요? 그러면 두통인가? 감기약이나 두통약 하나 먹고 그러면은 자면 되겠지 이러고 넘어가는데 이게 그냥 그렇게 어지럽다고 쉽게 넘어갈 내용이 아닌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 어지러움은 많은 분들이 겪는 가장 흔한 양성 증상 중에 하나이지만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중장년층, 특히 이제 노년층 같은 경우에 듣기만 해도 무섭죠. 뇌졸중. 그다음에 심장이 혈류가 잘 이렇게 순환되지 않는 이제 부정맥이나 아니면은 경동맥의 질환 같은 게 생기면 뇌 혈류량이 줍니다. 그것 때문에 어지러움이나 두통 같은 게 생길 수 있거든요. 즉 중증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라는 건데요. 특히 기저질환이 좀 있고 그다음에 내가 가족력이 좀 많이 있는 분들은 이런 초기 증상들을 놓침으로써 병을 방치해서 정말 후유증을 심하게 남길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는 확실히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뇌졸중 겪었다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두통하고 어지럼증이 있었다 이런 얘기는 제가 꼭 듣거든요. 네. 근데 환절기에 혈압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거 확실히 챙기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 어지럼증도 증상이 꽤 다양하더라고요. 네, 어지럼증을 나타내는 사실 증상이 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이 주변이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이 현우 증상이 가장 흔하고요. 그러니까 뇌졸중이나 이런 중추신경이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머릿속이 약간 도는 듯한 그런 사실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특정 상황에서 약간의 이제 쓰러지면서 생기는 이 실신성 어지럼증도 있고요. 혹은 이제 요즘 많이 느끼실 수 있는 이제 증상 중에 하나인데 앉아 있다가 일어났을 때 혹은 자세를 바꿨을 때 생기는 이제 기립성 저혈압 때문에 생기는 이런 어지럼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좀 안 갈 수도 있어서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뭐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저럴 때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뭔가 휘청할 때. 맞아. 또 그러려니 하는데 저런 거.
그러니까 나이 든 어르신들 보면요, 그 자다가 이제 자고 일어날 때 맞아. 벌떡 일어나면 안 돼요. 천천히 일어나서. 시청한다고. 네. 그리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장시간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휘쩍이래요. 예, 근데 이렇게 등치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더 쟤 왜 저러냐. 근데 예인 씨가 그러면 네. 아 뭔가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예인 씨가 그렇다고 그러면 진짜 문제 있는 거죠. 네, 이게 기립성 저혈압이나 이 기립성 현우는 나이에 의해서도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일단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것들이 누워 있다가 일어날 때, 아니면 이렇게 장시간 앉아 있다가 일어났을 때 갑자기 핑 돈다거나 눈앞이 하얘지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거는 어떤 자율신경계 이상 혹은 혈관의 탄력도가 떨어져서 이게 빨리빨리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 순간순간 움직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그런 이유뿐만이 아니라 내가 먹고 있는 약 때문에, 복용 중인 약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전립선 비대증 약이라든가 고혈압, 아니면 뭐 우울증, 신경과 약들을 먹었을 때 그럴 수가 있고요. 또 특히 요즘 이제 호흡기 질환이 많잖아요. 감기약이나 호흡기 관련된 이제 약을 처방을 해줄 때 꼭 저녁에 먹으세요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약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저녁에 드셔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꼭 많이 피곤해서 잠이 와서가 아니라 어지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건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지러움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고 이제 혈압, 기립성 저혈압, 그다음에 약물의 부작용이나 다양한 얘기를 드렸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어지러움의 실은 가장 큰 원인은 양성 질환입니다. 아마 이석증이라고 하면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이 의학 용어로는 이제 그러니까 양성이죠. 양성, 돌발성, 가끔씩 현운증이라고 하는 세방고리반, 귀에 있는 평형을 조절하는 이 기관에 있는 그 돌 때문에 느끼는 어지러움이 실은 가장 흔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쉽게 넘길 수 있는 어지러움의 증상에 관해서도 나의 기저질환이나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반응해야 된다는 건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지럼증이 자꾸 나타나면 이거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냥 넘기진 마시라. 자, 환절기 질환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음 거 알아보죠. 네, 면역력 저하가 부르는 환절기 질환. 두 번째는요. 두피열. 두피열. 이거 머리에 그러니까 두피에 열 난다. 뭐 이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게 네. 두피열인데요. 이게 일교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조한 날씨 때문에 이제 두피가 건조해지면 두피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건데 이거의 문제는요. 모발의 조기 탈락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월드컵이나 올림픽에 이렇게 조기 탈락하면 열받거든요. 그런데 모발 조기 탈락 그러니까 이건 열받는 정도가 아니고 약간 무서운 정도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요즘 저도 한 올 한 올이 정말 아쉬워요, 이게. 근데 최윤아 박사님은 이렇게 봤을 때도 저는 한 번도 아쉬운 분이라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이재용 아나운서도 그렇고 워낙 아니 저는 숱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아침마다 우리 헤어 해주시는 분들이 요걸 이렇게 부풀려 준다니까요. 더 많아 보이게. 그것보다도 이렇게 머리가 가늘어져요. 맞아. 두피에 열이 나면 이게 더 가늘어질 것 같아서 두피 건강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일단 두피열이 먼저 뭔지 살펴보자 그러면 두피열은 말 그대로 머리 쪽으로 열이 몰린다라는 건데요. 일단 열이라는 성질은 무조건 위로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항상 열이 발생이 되고 이게 올라왔을 때 흔히 이제 수승화강이라고 해서 이 화강 작용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위쪽으로 떠가지고 머릿속에 이쪽으로 열이 차서 그렇고 한의학에서는 이게 주요 탈모의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어요. 두피 쪽으로 열이 많이 모이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건요. 일단 염증이 잘 생기게 되고요. 유수분의 밸런스가 깨지다 보니까 모낭 쪽에 염증이 잘 생기게 돼요. 그로 인해서 이제 두피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탈모가 진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아니, 저 평상시에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우리가 좀 열받잖아요. 그럼 흔히 얘기하면 뚜껑 열린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만화 같은 거 보면 여기 막 이렇게 김 나오고 네. 이렇게 그림 그리는데 정말 화나면 두피열이 올라갑니까? 그래서 열이 나나? 맞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근거 있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이제 진화론적으로 인류가 위기의 상황, 그다음에 내가 스트레스인데 심각한데라는 상황이 되면 생존 본능으로서 머리로 많은 에너지를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즉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면 유전적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의 가장 중요한 머리로 에너지가 쏠린단 말이에요. 혈액순환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혈관이 확장되면서 머리가 뜨거워지는 건데요.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혹은 냉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좀 하셔야죠. 네. 근데 이 두피열 증상으로 걱정해야 될 게 방금 말씀 주신 그냥 탈모 증상만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피열 자체가 사실 김대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 상황에서 생길 수도 있고요. 우리 전반적인 우리 몸의 체열 순환이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안구 건조나 뭐 비염이나 어깨 결림이나 소화불량,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 뭐 수정냉증 등 각종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만성화가 되지 않게 관리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환도 살펴볼 텐데 힌트 영상으로 나갑니다. 보시죠. 막, 왜? 막 긁잖아요? 저거 이게 잘 되면? 그렇다니까 삭신이 간지럽. 네. 옛날에 저러면은 뭐 목욕 안 했니? 저 빨개졌어. 붉어졌는데? 갑자기 온몸이 가렵고 피부가 붉어진다면 아니, 면역 네. 저기 보니까 그냥 목욕 안 해서 긁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씨뻘개졌잖아. 네. 와, 저기 무슨 연관이 있나요?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력 저하가 부르는 환절기 질환 세 번째는요. 두드러기입니다. 예. 영상에서 두드러기가 올라와서 저렇게 간지럽구나. 저는 저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간지러워. 아니 이게 이제 건조해지니까 네. 그런 거. 맞아. 환절기 두드러기. 이게 원인이 뭡니까? 환절기 두드러기 이제 봄철에 3대 우리가 싫어하는 친구 3대 친구가 오죠. 꽃가루 그리고 황사, 미세먼지 이 세 가지 모두 우리 몸을 건조하게 만들고 두드러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특히 꽃가루는 지금 같은 봄과 환절기 가을철에 급증하고요. 피부에 닿으면 그 자체로 자극이 됩니다. 눈, 목, 얼굴 빨갛고 가렵게 되죠. 그리고 황사 역시 그 안에 있는 각종 중금속들로 인해서 자극 자체가 굉장히 심할 뿐더러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에 직접적인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것들이 두드러기 발생 요인이 됩니다. 네, 또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 두드러기가 발생되는 게 몸 안에 독소가 너무 많이 쌓여서 독소 과잉으로 인해서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독소를 해결해주는 기관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림프와 장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얘네들이 기능이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두드러기가 잘 올라온다라고 해서 그런 쪽에 초점을 두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뾰루지나 습진, 여드름 같은 경우에도 붉게 피부가 올라오거든요. 두드러기랑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요. 만약에 이제 막 시도 때도 없이 간지럽거나요. 혹은 뭐 샤워를 하고 났을 때나 혹은 특정 상황이나 특정 자극이 생겼을 때 피부 곳곳이 붉어지거나 가려움증이 급게 이제 달할 경우에는 이제 두드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한 6주에서 8주 정도 이제 지속된다 이런 경우에는 만성 두드러기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게 모기 물린 듯이 이 맞아요. 두드러기가 그래. 나고 피부가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고 하면 이때 콜린성 두드러기를 한번 의심해 보셔야 그렇게 되는데요. 올라올 때 있어. 네, 이런 콜린성 두드러기 같은 경우는 격렬한 운동이나 혹은 뜨거운 물로 목욕하고 혹은 갑작스러운 이게 받은 심리적인 자극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심부 체온이 1도 이상 높아졌을 때 이제 나타나는 두드러기가 이제 이 콜린성 두드러기이기도 합니다. 네, 환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 정말 다양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면역력 저하가 부르는 환절기 질환 네 번째는요. 자, 네 번째 보시면 잠복결핵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환절기 질환 저희가 지금 알아보면서 저도 놀란 게 아까 얘기하신 그 네. 비염 정도? 비염. 뭐 그 정도. 저야 뭐 이제 우스개로 간지럽다 뭐 이런 얘기 했지만 근데 그것 외에도 이렇게 심각한 질환들이 많이 있나? 근데 이번에는 또 무슨 결핵인데 잠복결핵 얘기까지 나오니까 좀 무서운데요. 네, 무섭죠. 일단 잠복결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잠복결핵은 이름 그대로 결핵균에 감염은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 균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이제 잠복결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균에 감염돼 있는지 모른다는 게 더 문제고요. 이 잠복결핵 자체가 사실 이렇게 전파력, 전염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내가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그러니까 봄처럼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병의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네. 사실
다른 타인이나 본인한테 감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면역력 떨어지면 저는 이렇게 질환이나 질병이 많이 찾아오는지 말이야. 몰랐어요. 진짜 조심해야겠는데요. 아니 그런데 지금 결핵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크리스마스 결핵실. 그래. 그런데 요즘 그거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보면 결핵 이거 옛날 병 아닙니까 이거? 네,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더 이상 결핵이 없지 않느냐라고 착각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결핵은 에이즈 그리고 말라리아와 함께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3대 위험 집중관리 질환입니다. 2022년도에 WHO가 발표한 세계 결핵 보고서에 의하면요. 세계 결핵 환자 수는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2020년에는 사망자가 150만 명이었던 게 놀라지 마십시오. 1년 만에 160만 명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원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이 코로나 쪽으로 조금 이렇게 쏠림 현상으로 이 결핵에 대한 사회적인 인지나 보건 대책이 좀 부족하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직 결핵 사망률이 높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요. 놀랍게도요. 우리나라 결핵 유병률은요. 이 38개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그래요? 네, 1위고 사망률은 무려 3위에 해당되거든요. 와. 네,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 결핵 유병률이 상위권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잠복 결핵에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잠복 결핵 환자 중에 약 10%가 이 결핵 환자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50%는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발병이 되게 되고요. 나머지 50%는 일상생활 중에 이게 면역력이 감소할 때 주로 발병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 우리나라 결핵 환자 통계를 보게 되면 전체 결핵 환자 중 70대에서 80대가 42.7% 정도로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고령 환자일수록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결핵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심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환절기 질환을 알아보다 보니까 참 무섭습니다. 여러 질환이 우리가 면역력을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잘 지켜야 되겠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네, 조심해야 되고 네. 챙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청자분들도 면역력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아서요. 저희가 미리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답을 드릴 텐데요. 제가 사연 먼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6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3살 손자가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등원한 날보다 안 간 날이 더 많을 정도로 콧물과 기침을 달고 삽니다. 애 아빠 엄마도 어릴 때 잔병치레가 많은 편이었는데 면역력도 유전인 걸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OX 팬말 한번 들어볼까요? 아유 당연하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아기 나면은 아유 코는 엄마의 그 눈은 아빠 쏙 빼닮았네 이러잖아요. 겉모습만 빼닮았겠어요? 당연히 속에 있는 것도 빼닮았으니까 면역력 역시 유전이 된다라고 생각해야죠. 네, 저도 O. 오? 유전이 된다. 아, 저는 X입니다. 왜 X예요? 아니 그러면 세상이 불공평하잖아. 아니 부모님이 골골댔다고 나까지 골골대? 근데 이게 유전이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어쩔 개선하고 수 없어. 이렇게 노력을 하면 내 몸이 튼튼해지는 거지. 부모님이 약하다고 나까지 약하면 아 세상이 불공평하지. 근데 그 타고난 거, 물려받은 거 이걸 이길 수가 있을까요? 아니 가뜩이나 부자는 대물력 부자라는 면역력까지 이렇게 되면 나 기분 나쁘단 말이야. 그럼 저도 바꿀게요, X. 진짜. 기분 나빠서. 따라갈게. 아, 나도 따라갈게. X. 정답은요? 자, 정답 X입니다. 다행이네요. 정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의학계에서도 실은 약간 의견이 분분하긴 하나 이런 유전 혹은 환경에 대한 연구할 때 의학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대상군이 있습니다. 바로 쌍둥이죠.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환경과 유전의 영향을 비교하기 좋은 대상 군익인데요. 실제로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면역학 연구팀에 가면 8에서 82세 다양한 연령층의 일란성, 이란성의 21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유전학적으로 일치하는 일란성 쌍둥이도 환경에 따라서 면역 체계가 다르다라는 보고를 했는데요. 환경이 조금 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다만 이제 유전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면역을 담당하는 게 이제 림프구라는 것들인데요. 그리고 신경계 이 두 가지는 유전의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복합적으로 섞여 있고 쌍둥이 연구에 의하면 조금 더 면역은
환경 영향을 많이 받는다. 네. 습관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섭생도 좋아지고 네. 그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이러면 본인이 좀 지킬 수 있다. 네. 그게 이제 유전적으로 지배를 받는다면 아유 너무 힘들지. 우리. 네. 자 다음 사연 질문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로 유독 면역력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영양제 같은 것도 면역력에 좋다고 하면 먹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면역력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내 면역력이 높은지 떨어졌는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사실 감기 걸리면 면역력이 떨어졌구나 한다지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어서 네.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거 어떻게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간단히 제가 이제 면역력을 자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질문을 조금 읽어드릴 테니까 이 질문에서 몇 개 정도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루 중 대부분 피로감을 느낀다. 피부 잡티가 늘고 염증이 잦다. 잘 붓고 감기에 잘 걸린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쉽게 지치고 목이 잘 붓는다.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피부가 가렵다. 머리카락이 빠진다. 체중 변화가 생겼다. 두통이 생긴다. 세상 일에 관심이 없다. 네, 식사를 잘 거른다. 인스턴트 식품을 즐긴다. 아이, 즐기죠.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을 앓는다. 이유 없이 불안하고 운동을 안 한다. 전에 없던 알레르기 반응이 생겼다. 네, 문항이 좀 많았는데요. 이게 몇 개쯤 해당하실까요? 몇 개 됐어요? 아 근데 만약에 반 정도 해당되고 반은 해당 안 되면 그건 아닌 거죠? 그런 거 빼면 한 4개. 네 개. 네 개? 네 개 저는 6개. 여섯 저도 개. 6개 나와. 6개. 네. 4개, 6개. 네. 이 정도면 뭐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이 문항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생활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 이게 우리가 건강하려면 잘 먹고 잘 자고 운동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 이제 실제로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는데 네. 정답이 실은 그렇습니다. 섭생이 더 중요하고요. 다양한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개인적으로나 최근의 의학계에서는 면역력을 높이려면 잘 먹고 잘 자고 운동을 잘하는 게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잘 자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10개 이상 해당이 되고 면역력이 좀 떨어졌다라고 네. 느끼면 자신의 10개. 섭생이나 습관에 한번 반성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네. 저는 4개, 두 분이 6개. 10개는 아니에요. 저희 행복한 아침의 면역력 건강은 괜찮을 걸로. 괜찮은 걸로. 자, 이어서 다음 사연도 제가 뭐 전해드릴게요. 저희 남편은 동네 병원 단골입니다. 많이 아파서냐고요? 아닙니다. 병은 예방이 답이라며 수액을 맞으러 가거든요. 물론 건강을 안 챙기는 것보다 낫다 싶긴 한데 너무 많이 맞는 것도 안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걱정이 됩니다. 영양수액을 자주 맞는 것도 면역력에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바로 들어볼게요. 네. 오! 저 X. 네. 수액을 맞는 게 좋죠. 네, 왜냐면 요즘에 영양수액이 워낙 잘 나와 있으니까 안 맞는 것보다는 뭔가 내가 이렇게 돈을 들여 맞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 수액 맞는 것보다 그거 돈으로 그냥 고기 한 판을 먹는 게 더 낫죠. 그래요? 이런 거 응급실에 가거나 이럴 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요즘은 다들 평소에 맞던데? 평소에도 수액을. 그리고 수액 네네. 맞았다고 면역력이 올라가는 건 좀 얘기가 안 될 것 그러니까. 같아. 아, 그런가요? 이거 정답 궁금한데 답은요, 모사 선생님? 네, 지금 정답은요. 네. 이게 참 그러네요. 세 번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아, 네. 세 번. 맞는 게 괜찮다는. 네, 딱 잘라서 무조건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일단은 내가 진짜 필요에 의해서 진짜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힘들거나 명령이 떨어져 있을 때 순간적으로 내가 이제 회복을 위해서 맞는 수액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맞죠. 맞는 게 좋습니다. 우리 수액 속에 있는 뭐 비타민, 무기질, 뭐 여러 가지 단백질이나 뭐 필수 아미노산들이 우리 몸을 맞자마자 1, 2분 안에 반짝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오 맞네요, 선생님.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X라고 하는 건 아까도 보면 우리 남편이 동네 병원 단골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참 고마운 분이시긴 한데 예방적인 차원에서 수액을 너무 맞는다라는 게 오히려 혈관을 좀 손상을 시킬 수도 있고요. 이 소화기를 통해서 사실 우리 몸으로 퍼지는 게 맞지 직접적으로 혈관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런 포도당 같은 것들이 빠르게 혈당을 급하게 상승을 시키게 되다 보니까 뭐 당뇨 환자라든가 뭐 심장병이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맞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뭐 하얀 거 놔달라 이런 거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해드리는 대로 맞춰서 해드리니까 그걸 믿고 시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니 더불어 궁금한 게 있는데 저 예전에 군대 있을 때 그 이 수액 닌 거 그걸 이렇게 컵에 따라서 마신 적이 있고 그 그냥 이렇게 달달 좀 보통 그 안에 포도당들이 포도당이 들어있기 그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먹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과음한 다음 날 그런 이런 비밀이 팁을 드리면 안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행복 처방전 들어갑니다. 모사원 선생님 거부터 보죠. 네. 보중 이끼탕. 이게 뭔가 쌍화탕, 그러니까. 숙명탕 이런 것처럼 뭐 탕으로 끝나면 아 이거는 몸에 좋은 거구나. 아니, 이런 생각이 그래도 좀 들거든요. 뭔가 흔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죠. 보중 이끼탕? 이러니까 뭔가 막 딱 보하는 것 같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름에서부터 벌써 네. 뭔가 좋은 보약일 것 같은 느낌이 오잖아요. 실제로 봄철에 한의사들이 가장 많이 처방하는 탕약이 바로 이 보중 이끼탕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봐보면은 보중, 일단 보약인 거고요. 어디를 중간, 이 중초를 보해주고 이끼시켜준다. 기운을 끌어올려준다 이거예요. 봄철 되면 가장 문제가 바로 이 충곤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꺼지는 것 같고 피곤하고 이럴 때 이 보중 이끼탕을 이용해서 올려준다라는 건데 이 보중 이끼탕은 금원 4대가 중에 한 명인 그 중에서도 보토파, 보중파인 이동원 선생님께서 처방을 만들어내셨고요. 이끼를 위해서 기운을 북돋아주는 처방이고 동의보감에서도 기어 발열이 있고 뭐 식후에 뭐 너무 땀이 많이 난다거나 기운이 떨어져 있을 때 처방을 해서 회생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아주 기초적인 대표적인 처방이 되겠습니다. 네, 보중 이끼탕. 그럼 이제 약재를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볼 텐데 자리를 옮겨서 들어볼까요, 선생님? 네. 네. 뭐가 굉장히 많아요. 뭐가 들어갔을까? 오늘은. 네. 오늘 준비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보중 이끼탕에 들어가는 약재들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일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인삼입니다. 우리 삼은 사실 조선 인삼이 최고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영양분이 가장 많고 이끼시켜주는 지갈생진이라고 그래서 몸 안에 진액을 또 계속 채워줄 수 있는 명약 중에 명약이 바로 이 인삼이 되겠습니다. 인삼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이 황기예요. 황기 하면 사실 닭고기에 들어가는 약재 이렇게 제일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황기 역시도 이제 보중 이끼탕이잖아요. 중초의 기운을 보해주고 또 황기의 효능 중에 하나가 아까 환절기에 비염 때문에 콧물 많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콧물을 깨끗하게 빼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또 이 황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게 백출인데요. 백출은 삽주에 뿌리기도 하고 백출이 들어가는 이유는 백출이 들어가서 이 위장관 계통, 소화기가 약한 어린이가 먹는 대표적인 약이 바로 또 이 백출이 되겠습니다. 백출은 소화기를 튼튼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보약이 돼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약재가 바로 이 진피가 되겠습니다. 진피는 귤껍질이에요. 귤껍질이고 들어와서 하는 일은 진피는 행기를 시켜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이 들어왔으면 몸 안에 퍼져야 되잖아요. 그 퍼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진피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있는 게 시호인데 사실 봄철 되면 또 약간 우울해지기도 하잖아요. 시호가 대표적인 부인과 갱년기 약입니다. 시호가 들어가서 뭔가 이 억울한 마음들을 풀어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호는 화해시켜주는 명약이다라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사람이 무슨 병인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약을 써도 안 날 때가 있는데 그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시호예요. 시호가 들어가서 뭔가 마음에 울체된 그리고 몸 안에 울체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풀어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승마는 사실 방송에서도 많이 좀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갱년기 안면홍조 대표적인 약이 있는데 거기서 뭐 서양 승마라고 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승마의 역할은요. 열을 꺼줍니다. 아까 두피열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우리 몸에서 열이 뜨고 있는 것들을 모두 가라앉혀주는 네. 것들이 바로 이 승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약방의 감초라고 해서 감초 안 들어갈 수 감초 없잖아요. 알죠. 네. 그리고 당귀, 보혈지제 대표적인 보혈지제. 그래서 우리 보약과 우리 이제 몸 안에 행기를 시켜주는 약들이 들어가서 우리 몸을 좀 좋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처방이 보중 이끼탕이 되겠는데요. 만드는 방법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인삼을 일단 화면을 좀 준비했거든요. 화면을 같이 한번 봐보실까요? 네. 네.
만드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약재들이 이제 준비가 돼 있으면 우선 인삼은요, 저 노드 부분을 꼭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슬라이스를 해주세요. 노드를 제거해 주시고 썰어주시고 채반에다가 모든 약재를 넣고 한 번씩 헹궈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냄비에다 놓고 저렇게 끓여주시는데요. 일단 중불로 좀 끓이다가 팔팔팔팔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해서 1시간 30분 정도 끓여놓고 수시로 챙겨 드시면 됩니다. 아, 근데 역시 오래 끓인다. 네, 그죠? 네, 정성이 중요해요. 정성이 네. 중요합니다. 요 앞에 와 있는데 향이 야, 딱 그 한약방 한약방 냄새야 딱. 달달하니 괜찮은데요? 네네. 감초 들어가서. 초가 들어. 이래서 끝맛이 달구나. 씁쓸하면서도 단맛이 나서 먹기 그렇게 불편하지 않네요. 좀 오래 끓이니까 냄비 같은 것도 저런 데다 해야 되겠네. 맞습니다. 냄비 같은 거 할 수가 있어요. 끓인 냄비에다가. 뭔가 깊은 맛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아, 맛도 좋고. 예. 자, 다음 가겠습니다. 김대환 선생님 거죠? 김대환 네. 선생님 보겠습니다. 자, 김대환 선생님의 오늘 준비한 건 플랭크 완전 전공입니다. 이거 쉽게 말해서 그냥 엎드려서 어려워, 버티는 그 어려워. 동작이잖아요. 그렇죠? 저거 하면 면역력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지 않는 마법의 운동이죠. 면역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네. 한번 나가서 말씀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누가 나갈까요?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워낙 운동을 자, 못하기 그러면 때문에. 우리 네. 오늘은 두 MC님과 함께 네. 해보겠습니다. 저는 요번에 빠질래요. 예. 이게 좀 해봤는데 힘들어. 나 프랭크 자세 안 해봤는데. 이거 쉽지 않거든요. 면역력 얘기를 한 거는 평상시에 충분히 집에서도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 중요하다는 개념으로 실은 오늘은 플랭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 누워 계실 수 있겠는데 눕방 한번 시전하겠습니다. 눕방. 자, 편하게 엎드려서 한번 해보실까요?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이렇게 엎드리신데 네. 어깨하고 팔꿈치를 가슴을 들어서 한번 세워보실까요? 90도 정도? 자, 그리고 손은 모으셔도 되고 벌리셔도 되는데 관절에 어깨에 부담을 좀 덜 주고 싶으면 모으는 게 좋습니다. 주먹을 앞을 향하고요. 네. 발을 모으면 실은 상급자 코스입니다. 발을 살짝 벌리실수록 좀 편해요.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냥 팔굽혀펴기 한다는 느낌으로 그냥 몸을 일단 세우십시오. 몸을 일단 세우시고 몸을 일단. 들어. 이제부터 시간 카운트가 갑니다. 시간이 가지 않는다는 그 플랭크. 여기서 좋은 자세는 뭐냐면 허리가 이렇게 엉덩이가 이렇게 들리지 않고 내려와야죠. 엉덩이를 안으로 밀어넣는. 아, 이거 재고 있었구나. 안 돼. 안으로 밀어들어서 복부에 힘이 들어가야 되는 복부에 힘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이게 좀 좋은데 떨린다. 힘이 남는데 그러면 다리를 좀 모으면 상급자 아니, 이거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이렇게 어떡해? 여기서 조금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팔을 약간 앞으로 보내면 더 상급자의 느낌이 들면서 복부나 허리에 큰 자극이 옵니다. 이렇게 하니까 확 하지만 땡기네. 힘들죠. 자, 무릎을 한번 무릎을 대시고 다시 등하고 허리를 세우면서 이번에 10초씩만 하고 좀 쉬고 다시 10초 정도 들고 이거 괜찮은데요? 좀 쉬고 네. 이것도 좋습니다. 움직임을 동반하니까요. 아, 요 정도는 괜찮은 것 무릎을 같아요. 붙이고 허리랑 엉덩이를 들었다가 10초 뒤에 좀 쉬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안 괜찮네요. 이 플랭크는요. 이 플랭크는 30초 이상 하라는 연구도 많이 있고요.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고 누워 있는 자세에서 하는 아이고. 고정된 운동이라서 실은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동작을 함께 해주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자, 요 엎드린 자세에서 움직이게 하는 거 하나 더 갑니다. 또 있어요? 쉬면 뭐합니까? 쉬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와, 우리는 할 선생님 수 너무 있어요. 힘들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그 버드 독이라는 자세인데요. 요렇게 강아지 같이 네. 네 발로 있는 자세에서 한쪽 팔, 한쪽 다리 반대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능력껏 너무 많이 들으실 필요 없어요. 능력껏 내가 장애인 아나운서 들고 못 들고 있어요 지금. 들고 내리고 굉장히 이렇게 좋은 운동이에요. 관절의 운동을 함께 병행해 주면 본인의 능력만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집에서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편하게 운동할 수 있다 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불편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랭크 자세 이게 좋다는 얘기. 야. 코어 근육도 길러주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전신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이 아이고. 간단한 동작인데 왜 전신 운동인가 했는데 이유를 알겠네요. 근데 하고 나니까 또 개운해요. 운동이란 게 이런 거야. 개운해져요. 이번에는 서동주 선생님 거 보겠습니다. 네. 자, 미네랄 서동주 밥상. 선생님, 미네랄 밥상입니다. 뭔가 그래, 우린- 듣기만 해도 힘이 나요. 우리 이런 거 좋아해. 밥상. 네, 가볍게 먹어서 사실은 명령 회복하면 좋죠. 네, 이 미네랄은요, 사실 미세 영양소이긴 하지만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게 되고 이 신경계 조화를 담당하는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환절기에 꼭 필요한 이 영양소인 이 미네랄로 이 환절기 필수 밥상인 이 미네랄 밥상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미네랄 밥상 어떤 건지 함께 알아볼까요? 네. 네, 첫 번째 환절기 필수 밥상, 밥상이 꼭 채워야 하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뭐 좋은 거 다 나왔어. 브라질로트, 해바라기씨, 네네. 연어, 리코타 치즈. 네, 이거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지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드린 이 식품들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성분이 영양소가 있는데요. 바로 이 굉장히 사실 강력한 항산화제인 셀레늄입니다. 네, 이 셀레늄은 면역 유지에 굉장히 효과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이기도 하고요. 활성산소를 또 제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 항산화제이기도 하죠. 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식품을 조금 소개하자면요, 바로 브라질너트입니다. 네, 브라질너트는 셀레늄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이제 틈틈이 약간 배고플 때 간식으로 이 견과류를 챙겨 드시면 또 이 포만감이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근데 이제 브라질너트는 이 곰팡이가 좀 생기기 쉽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질 좋은 제품을 구입한 다음에 이 날씨가 따뜻해지게 되면 냉동 보관을 한 뒤에 이제 꺼내 드시는 게 중간중간 꺼내 드시는 게 좀 안전한 보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챙겨 먹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재료들을 소개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샐러드로 함께 먹기 좋은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샐러드용 채소에 브라질너트 그리고 해바라기씨, 연어 그리고 리코타 치즈를 이렇게 토핑만 해도 간단하게 사실 한 끼 식사로 할 수 있는 샐러드가 만들어지시게 되는 거죠. 맛있겠다. 또 주말 아침에 늦잠 자고 일어나서 저기다가 잡곡빵 하고 이렇게 딱. 네, 커피 한 잔 하면 너무 좋죠. 커피 한 잔 하고 좋겠다. 내일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 두 번째 밥상 볼까요? 네, 두 번째 환절기 필수 밥상은요. 밥상에 꼭 채워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네. 좋은 거 나왔네요. 고기다, 고기. 오. 돼지고기, 콩류, 해산물인데 사실 이것도 근데 챙겨 먹어야 먹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요거 꼭 챙겨 드십시오 하는 거니까 주부들은 혼자 드시니까 뭘 안 챙겨 드시거든요. 맞아요. 저 식품들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미네랄이 있는데요. 바로 아연입니다. 네, 아연 최근에 굉장히 좀 필요한 영양소 중 하나인데요. 이 면역 세포의 조절에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는 미네랄이기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 피부염도 잘 걸리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여러 질병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봄 환절기에 안 그래도 사실 피부 질환이나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아연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면역력을 높여주는 미네랄 밥상 꼭 챙겨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환절기에 오늘 면역력 같이 한번 챙겨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이 어제 서울 여의도에서 차세대 보안 리더 양성 프로그램 11기 인증식을 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컴퓨터 보안을 지키는 화이트 해커 양성 과정으로 9개월간 진행돼 194명이 수료했습니다. 5월 초부터 11기 모집을 시작해 교육생 200명을 선발합니다.
오늘 낮에는 전체적으로 다 전국이 20도가 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토요일인 내일은 대부분의 지역 한낮 기온이 26도까지 크게 오른다고 합니다. 근데 날이 이렇게 따뜻해지고 포근해질수록 미세먼지 관련된 문제가 참 많아서요.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꼭 챙기시고 외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